안녕하세요. 예. 자, 안주할 뻔했어요? 예. 자, 날씨, 오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하여튼,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8주차 수업인데, 자, 오늘하고 다음 주가 5월 1일이죠. 5월 1일까지 해가지고, 우리 3, 4월 과정, 9주차 과정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5월 1일은 뭐 오전반은 상관없는데, 그 근로자의 날, 그 4월 30일부터 그 부처님 오셔갖고 쭉 쉬는 거죠. 쭉 연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다음 주는 합반해 갖고 오전반, 야간반 합반해 갖고 수업을 할 테니까 그 야간에 또 오실 분들은 또 야간에 가방 또 털려 메고 오셔 갖고 수업 안 한다 또 실망하고 가시지 마시고요.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 싹 끝내고, 그리고 정비법, 이제 마지막 정비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확인할 수 문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저번 주에 우리 주택법 싹 끝냈는데,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는 우리 주택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 3m, 50층 곱하기 3m 하면은 150m 이상. 그래서 이런 관광특구의 50층 이상, 이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이 부자들이 분양받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고요. 자, 이번에 주택의 사용 검사 후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의 소유권 회복한 자, 자, 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라고 하죠. 이 실소유자에게 주택의 소유자가 다시 매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매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5% 미만이어야 됩니다. 5% 미만이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때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5% 2년. 자,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5, 2 가로 딱 비워놓고 숫자 찾아라. 그 다음에 3번. 직전을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자,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모두 10대 1을 초과. 2, 5, 10. 공식은 딱 되죠. 그래서 2, 5, 10. 이게 28회 때 그대로 또 기출. 그래서 숫자도 이거 은근히 잘 물어봐요. 그 다음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큰 도시의 시장들은 관할구역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계속 고쳐나가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 5번에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오른 것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상, 자생 1만, 만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 다 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 30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으로 지정하죠. 또 6번에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and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받고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 7번 틀린 지문만 쭉 보죠. 틀린 거 1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받아야 된다. 자, 얘는 뭐가 틀렸어요? 토지주택공사. 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는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일체 없고요. 그리고 복리설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하는데 역시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고 일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자, 이게 공급 시작이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했다. 공급 처음부터. 자, 입주예정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가 아니죠.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게 모든 세대가 입주를 완료해갖고 다 등기해갈 수 있게끔 다 끝날 때까지, 공급 처음부터 다 끝날 때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서는 안 된다. 즉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분양받게 아파트에 지 맘대로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 주는 거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하고 협의한다. 그럼 일단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이 지구로 끝나는 것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만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그다음 6번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이것도 전매 제한 대상이죠. 전매 제한 대상. 근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생업사인 사정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데 사업 주체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뭐 틀렸어요? 수도권으로 이전. 자, 이거 아주 치밀하게 물어봤죠. 그래서 전원 이전하고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는데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제외입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가 없죠. 그럼 7번에 입주자주택 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청약통장 이런 것들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 소위 딱지라고 그래요. 딱지 개념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입니다. 그거를 무슨 금지라고 그래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런데 양도, 양수, 매매, 증여, 권리변동 과정은 일체행인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 그래서 상속은 어떤 경우에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상속하지 마라. 의미는 죽지 마라. 그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은 항상 제외입니다. 그다음 8번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주택사환사채, 주택을 건설해서 사환해주는 회사채, 이 주택사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은행에 보증받아갖고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일단 무기명 틀렸죠. 사환자 붙는 것은 다 기명식, 채권자의 성명이 써지는 기명식 증권. 그리고 또 모두 틀렸어요. 토지주택공사는 보증 안 받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만 보증받습니다. 그 다음 11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이상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요청은 누가요? 요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요청합니다.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추정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그래서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제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 국토부 장관의 지정사유에서 지방공사 나왔다. 그럼 무조건 틀려.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 13번에 개발구역의 지정은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아니고 3년.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로 해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사업을 안 해서 해제가 되는 거죠. 또 14번에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 5년이 아니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년 내 착수해라. 그래서 이 두 개 13번하고 14번 다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다시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2년 내 착수. 그 다음 15번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 아니고 도시개발조합은 50명.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끔, 즉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게끔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자, 오늘은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약집 92페이지. 중간에 실시계획. 저거부터 이어갖고 보죠. 자, 그럼 저번 주 이어갖고 우리 도시개발법 보고 있는데요. 자,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 정확하게 얘기하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대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럼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개발계획 수립해갖고 개발구역부터 지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럼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 그 자들을 지정권자라고 하죠. 저희 도시개발법은 이 지정권자가 주인공.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이런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줘요.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이런 거 없죠. 지정하면은 고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다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봤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실시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하고 인가받습니다. 그럼 실시 계획의 의미는 공사 계획이죠. 사업을 실시한다. 공사. 시행자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공사 계획이니까 주된 내용은 뭐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이런 공사에 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여기에 논점이 있어요. 이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 갖고 작성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다. 이게 논점. 그럼 웬 또 지구 단위 계획이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저번 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니까 자동 뭐가 됐어요? 도시지역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의제가 됩니다. 그럼 국토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죠. 몇 년 내 수립? 3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실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실시 계획에 포함하니까 결론. 개발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 실시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해라. 3년. 3년 내 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해서 실시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개발구역 해제입니다. 사업을 안 해서 해제. 이게 핵심이다 그랬는데 그럼 3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요걸 포함하기 때문에 3년 내 실시 계획도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런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해요. 시행자가. 근데 지 맘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 전반의 지침, 요 개발 계획대로 작성하고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시행자는 저 지정권자한테 와서 인가 사인도 받아야죠.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잘 작성했더라 인가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항상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 실시 계획에 고시가 나면 이제 비로소 시행자는 공사에 착공해갖고 이제 사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개발법에서는 착수 기간도 주고 있어요. 자, 실시 계획 인가 고시 나면 몇 년 내 착수해라? 2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 좀 전에 그 문제에서 다 본 거죠. 그래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고 실시계획 인가 나면 2년 내 착수.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자, 크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의미는 이제 공사계획. 시행자는 실시계획부터 작성하는데요. 이때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몇 년 내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라. 3년. 3년이 거기서 나옵니다. 3년 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그 다음 내용의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자, 이런 것들 명시하거나 첨부해라 그랬으니까 주된 내용은 공사계획이죠. 또 실시계획은 그 밑에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이 개발사업의 지침,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요. 그 맞게 작성했는지 밑에 인가 받는 거예요.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인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 받고요. 근데 또 하나는 2번 인가 전에 의견 청취. 이게 또 논점이에요. 그럼 지정권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거기다 뱉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딱 끊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맺죠. 시군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럼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의견 듣는데 여기서 의견 청취하는 대상은 토지 소유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들어라 그게 아니죠. 하급행정청의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로 찾으면 돼요. 국토부 장관일 때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면 시군구청장, 하급행정청의 의견 듣게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 동그라미 할 때도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새로 할 때는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필요가 없고요. 옆 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3개 써놨는데 3개만 있는 거 아니겠죠? 끝에 등등 해갖고 이게 총 7개 있습니다. 7개. 그 중에서 이제 기출로 나왔던 것만 거기 써놨는데 그 니은번에 사업식 면적 10% 범위에서의 감소, 또 디귿 사업비 10% 범위에서의 증감. 그럼 이런 것들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공법 보면은 곳곳에 경미한 것들 나오죠. 어떤 거는 5%고 어떤 거는 또 10%고 다 달라요. 이거 일일이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뭐 중요한 것도 못 외우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미한 거 이거하고 친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 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지문에서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이런 거 나왔다. 그게 뭘 물어본 거냐. 경미한 변경을 물어본 거구나. 감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개념으로 가야지 그거 다 일일이 외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고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했으면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거기까지 고시. 그럼 일단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면은 첫 번째 효과는 몇 년 내 착수해서 사업해라. 2년. 2년 내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효과 또 하나는 2번 실시계획 고시하면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딱 그렇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다. 그러면 실시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사항 대표적으로 이거죠.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다. 근데 효과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내가 땅을 분양받았어요. 택지 분양받았다. 그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건물 못 짓는다. 그 얘기죠. 무조건 뭐에 맞게? 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철저하게 건축도 또 규제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쭉 내려보세요. 시행 방식. 자, 개발 사업은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라는 것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합해서 혼용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환지 방식은 동그라미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그거를 두 글자로 환지가 필요하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다. 오, 당연하고요. 또 동그라미 2번. 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짜물죠. 땅값이 너무 비싸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럼 수용 방식은 안 그래도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 그랬는데 땅값도 비싸면 더더군다나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이때는 동의받아 갖고 하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일반에서 수용 방식은 하나밖에 없네요.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렇죠?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그럼 뭐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요? 택지,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이때는 이제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하고요. 그 밑에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혼합해서 합니다. 근데 가로에 보면 분할 혼용 방식, 분할 동그라미. 그럼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엄격하게 분할해서 시행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미분할 혼용 방식도 돼요. 미분할 동그라미. 그래서 혼용 방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분할해서 시행한다. 이러면 틀린다. 그죠?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 안 하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행 방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년에도 단독 기출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O, X. O?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을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이런 거 다 무슨 방식이냐?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이 많으니까 거꾸로 수용 방식 하나만 딱 정리하면 돼요. 수용 방식은 언제만 한다?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것만 수용, 나머지는 다 환지 방식을 채택하는 사유고요. 한편 넘겨보시면 그 다음 바로 2번 맨 위에 그 시행방식 변경. 그럼 시행방식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요건 변화가 생기면 시행방식 변경할 수도 있죠. 뭐 그 정도 보면 되고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이제 3절의 수용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해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해요. 수용 방식은 절차 간단해요. 실시계획 인가 나면 이제 공사하기에서 수용부터 합니다. 개발 구역에 토지를 싹 수용, 강제 취득. 그래서 다 토지 소유자 쫓아버리고 공사 들어가는데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형지, 원형 그대로의 토지. 이 원형지 공급해서 이거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개발, 다른 사람이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색다르게 개발.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의 단점, 획일적 똑같이 개발되는 단점을 보완한다 하는데요. 이 원형지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아니니까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하도록 제한합니다. 하여튼 수용 방식 나왔다 그러면 원형지 3분의 1 이거는 그냥 맨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형지 왜 3분의 1까지 공급하는 거예요? 원, 형, 지 딱 떨어져요.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형지 공급해서 그거는 공급받는 자가 개발하고요. 나머지는 시행자가 싹 일률적으로 공사합니다. 나머지 그럼 무슨 공사요? 우리 도시개발사업 무슨 공사한다?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나 산지의 형질 변경, 구획 정리, 대규모 이제 택지 개발하는 공사 한 몇 년씩 해요. 한 3년, 4년 지나고 다 끝났다. 그러면 요 실시 계획, 공사 계획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지정권자한테 검사부터 받고요. 검사한 결과 제대로 계획대로 공사 끝났다. 지정권자 공사 끝, 공사완료 공고. 그러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해서 공사하니까 공사만 끝나면 사업도 끝. 그럼 공사하려 공고 나면 사업이 끝났으니까 다음 날 개발구역의 지정도 해제가 됩니다. 해제. 사업이 끝나서 해제. 끝나갖고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복귀 된다. 틀리죠. 원상복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사업이 다 끝나갖고 도시로 개발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나고 만들어진 땅, 그거를 조성 토지. 이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 일반에게 공급, 소위 택지 분양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개.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형지, 공사 끝나고 공급하는 땅을 조성 토지. 그래서 원형지, 조성 토지. 요게 요새 수용 방식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입니다. 이 두 개가 어려워요. 그래서 94페이지, 자 하나씩 논점 보면. 자,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그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합니다. 가로 1번. 수용 요건.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 방식이니까 시행자 수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민간 사업 시행자 밑줄 별표. 민간 사업 시행자. 민간. 근데 가로에 조합은 죄입니다. 이유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 되고요. 저 수용 방식에서 조자만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조합은 수용 방식에서는 절대 얼씬거리면 안 돼. 그래서 조합 빼고요. 민간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 동그라미 소유 사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동그라미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게 수용 방식에서 1번 지문이요. 맨날 나오는.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하는데 민간 시행자는 요건부터 갖춰라. 요건 갖춰갖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민간의 반대말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 요건 갖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공은 필요 없어요.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입니다. 그런데 분수는 맨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자, 이거 앞에서도 두 번이나 봤어요. 우리 개발법에서 총 이게 세 번 나오는 거죠. 그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각각의 동의 받아와라. 뭐 할 때?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동의 받아와라.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가 아니고 소유하고 동의. 이게 또 특징.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그럼 면적 3분의 2 이상 땅 사야 된다. 엄청난 요건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그래서 민간은 이 수용 요건 갖춰갖고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걸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금요일 되면. 49페이지 가볼까요? 49페이지. 우리 국토법 한지가 또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49페이지에 중간에 비행정처인 시행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민간이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기 위한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꼴 수용 요건. 그래서 요거 할 때 개발법에서 똑같으니까 요거 와서 찾아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민간은 이 수용 요건 갖춰갖고 지정받고 수용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뒤로 오세요. 그다음 바로 2번 절차 맨 밑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유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취법을 준용한다. 항상 수용할 때는 공취법. 정확하게 이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취법을 준용해서 수용하고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옆에 동그라미 3번 두 개가 특례라 그래요. 특례. 역시 개발법에서도 공취법의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사업인정고시 의제. 의제는 그냥 받은 걸로 본다 하기죠. 그리고 공취법에서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좀 개발법에서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봐준다. 의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그래서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그 세부 목록을 고시. 그다음에 있죠. 별표. 그게 27회 때 정답. 그래서 세부 목록 줄여갖고 세목고시 한다. 우리가 세목고시. 수용할 토지의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세부 사항을 고시하면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도 수용하기 위해서 따로 사업인정고시 받을 필요가 없죠. 개발법에서 뭐만 있으면 세목고시만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 좀 전에 갔던 시설사업에서는 요거요.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니고 세목고시요. 세목고시는 요거 할 때요.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수용할 토지의 세목도 다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의제. 그래서 개발사업 할 때 개자, 세목고시 할 때 세자 따면 개세. 뒤에 끼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개세. 개세. 자, 옆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 기간의 연장. 재결 신청은 토지 수용위원회 보상금 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재결 신청. 우리 공취법에서는 재결 신청 1년 내라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게끔 1년 내 재결 신청하도록 하는데 개발사업 1년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연장. 그래서 재결 신청은 공취법에 불과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그렇죠?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즉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법에서 재결 신청 1년 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재결 신청은 항상 언제까지 연장? 끝날 때까지 사업 시행기간 내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상환 채권. 자, 얘도 별표. 토지상환 채권. 자, 여기다가는 사후 현물보상 이렇게 써두시고요. 우리 공취법에서 수용하려면 원칙은 사전 현금 보상이죠.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 그런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될 땅으로 현물로 보상해 주겠다.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 이게 사전 현금 보상, 이 보상금 확보의 단점 해소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거기서 매수대금이란 보상금을 얘기합니다. 보상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 주는 채권. 상환해 준다는 게 뭐예요? 갚아준다 그죠? 토지나 건물로 갚아주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맨 앞에 누가 발행할 수 있대요? 시행자가. 언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원한다는 게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저는 보상금 돈 대신에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으로 받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다수 토지 소유자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하는데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될 땅 전부 다 토지상환 채권부로 발행했다. 사업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땅 그냥 토지 소유자에게 일일이 나눠주고 끝나요. 그러면 수용 방식의 목적,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 수용 방식의 목적 달성 안 돼요. 그래서 원한다고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토지상환 채권은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 딱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규모를 제한합니다. 그럼 나중에 조성될 토지가 1000필지, 토지상환 채권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500필지. 그럼 반만 발행하니까 보상금의 전부를 지급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일부를 지급. 그래서 다시 보면 첫 번째 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매수 대금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번의 규모.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는 규모는 그 밑에 줄,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2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3번의 보증, 민간 시행자 밑줄,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등의 보증 받아갖고 발행합니다. 이유는 민간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고 다음날 부도날 수 있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 보증까지 받아와라. 그러면 공공시행자는 보증 받을 필요가 없다. 공공은 부도 파산의 우려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 공법에서 보증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민간만 보증받고요. 또 하나 4번의 시행자는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부터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습니다. 이유는 그 2분의 1까지 발행하라고 그랬죠. 그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 사인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밑에 이율은 그 밑에 줄에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시행자가 알아서 이율은 정하도록 하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동그라미 별표,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김영식으로 한다. 김영식이라는 것은 채권증서에 채권자 성명이 써진다. 그죠? 채권자 이름도 다 아네요. 김영식.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김영식 채권으로 발행. 그래서 이 상환자 들어가는 거는 다 김영식이요. 토지상환 채권.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주택 상환 사채.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사채 다 김영식 채권이고요.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은 채권자 이름 김영식 딱 써있죠.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토지상환 채권 이전량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런 제한 없어요. 얼마든지 땅 사고 팔 수 있죠. 그럼 나중에 땅으로 받게 될 토지상환 채권 이것도 땅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 얼마든지 양도, 이전 양도 가능하고요. 이게 저 주택상환 사채하고 달라요. 주택상환 사채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 금지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래서 주택상환 자체는 원칙 양도가 금지. 그런데 토지상환 채권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김영식 채권이니까 양도하는 방법과 대항 요건이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보면 동그라미 3번.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할 때, 즉 양도할 때 그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 동그라미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그 원부에 기재가 돼야 뭐가 되는 거냐? 양도가 됩니다.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래서 이 김영식 채권 양도할 때는 새로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가 써야 되냐? 원부는 발행 대장이라고 그랬죠. 시행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면서 만드는 대장. 그 대장에 내가 새로 샀으니까 내 이름 써주세요.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원부에 기재가 돼야 양도가 되고요. 그다음 계속 보면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채권증서에 새로 취득한 사람 이름 고쳐 써놓는 거 그거는 무슨 요건밖에 안 되냐? 대항 요건.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이전할 때는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채권에다 기재하는 건 대항 요건. 어디다 써야 된다? 원부에 기재해서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사채 같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3번의 선수금. 자, 선수금은 미리 받는 거예요. 뭐를? 분양대금.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하고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계약금, 중도금 미리 내는 거죠. 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대금 미리 받는 거. 그거를 개발법에서는 선수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 그리고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게 공사하기 전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 분양대금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있다 없다가 논점이지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양대금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틀려.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든 일부든 손수금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하루 2번에 승인. 자, 시행자도 이 시행자가 이 손수금 받으려면 역시 다음 요건 갖춰갖고 지정권자한테 승인, 그렇죠?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으죠.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그렇죠? 개발계획 수립 후에 면적 10%, 10% 또는 10%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되면 바로 손수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실시계획 인가 후,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 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먼저 첫 번째, 토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다 말소, 깨끗한 소유권으로 확보.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진척률이 10% 또는 10% 이상. 그게 또 옛날에 기출지문 공사가 적어도 10% 이상은 진척되라 등등 해갖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우리 기본서 보면은 손수금 받기 위한 요건이 한바탕 나. 민간은 쫙 나오는데, 그러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손수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민간 시행자는 손수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틀려. 다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달라요. 공공 시행자는 최초로 개발계획 수립 후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했다. 그럼 바로 손수금 받을 수가 있는데, 민간은 한참 지나고 실시계획 인가 후에 요건 많은 거를 갖춰갖고 손수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민간 시행자는 손수금 받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 민간 시행자는 계속 제약이 따라 붙는 거죠. 민간 시행자만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 갖춰라. 3분의 이상 땅 사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또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데 민간은 은행에 보증 받아오라 그랬죠. 은행이 보증 잘 서줘요, 안 서줘요? 안 서줘. 뭘 믿고 보증 서줘요? 보증 받는 게 엄청 어려운 요건입니다. 그리고 손수금도 민간은 한참 지나고 실시계획 인가 후에 요건 엄청난 거 갖춰갖고 받아야 되니까 얘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민간은 계속 제약이 따라 붙죠. 이 공신력이 없어갖고, 그래서 민간은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수용 방식은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공공. 그래서 아무튼 공공이든 민간이든 요건 갖춰갖고 손수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손수금도 받고 공사 들어가는데,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용지, 그래서 원용지 거다 불평. 원용지의 공급 개발. 하루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복합적 입체적 개발. 그 복합적 입체적 개발, 이게 획일적 개발의 반대말. 좀 멋지게 색다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승인 받아갖고 다음에 다하는 자에게 원용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 원용지 공급해서 네가 개발해라. 그래서 시행자가 개발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원용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3분의 1, 동그라미 별표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그럼 좀 전에 토지 상환 채권은 나중에 조성될 토지의 2분의 1, 원용지는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바꿔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새는 또 원형지 딱 이렇게 3자 딱 외우니까 3분의 2 딱 그래. 3분의 2. 그래서 자고 원형지 3자 외웠다고 또 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죠. 그래서 원형지 요 3분의 1 요 딱 기준으로 잡고 있어야 2분의 1하고 헷갈리지 않고요. 그리고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도 다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갖고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원용지 공급하는 장점, 복합적 입체적 개발 장점은 받는데요.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점은 얘는 공사하기 전에 토지니까 뭐겠어요? 농지나 산지, 농지나 산지를 바로 공급해 주니까 싼 거예요. 쌉니다. 그래서 싸게 원용지 공급받아갖고 개발했다. 몇백 배 되는 개발이익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용지 공급받으면 엄청난 특혜. 그래서 원용지가 옛날에 저 세종시 개발하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 전까지 없었다가 세종시 개발하면서, 그 세종시 개발하면서 원용지 다 누구한테 줬을까? 삼성 같은. 그런 건 또 귀신같지 않아요. 삼성 같은 대기업한테 우리 알게 모르게 특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혜 시비의 대상. 그리고 원용지 싸게 공급받고 차익만 몇 배 남기고 팔아버렸다. 투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용지는 특혜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박스에 있는 자, 고자들에게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1번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들 묶어갖고 공공사업시행자, 공공. 특히 시비가 없는 공공에게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원용지를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 원용지 공급받아갖고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얘들은 공공은 아니죠. 그래도 투기가 아니고 실수요자. 이런 실수요로 이용하려는 자. 그런 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원용지는 공급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바로 2번. 자,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후 원용지 공급 승인할 수 있다. 그 원용지는 지정권자한테 승인, 언제 승인한다고요? 개발계획 수립 후에. 그 말은 원용지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토지,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바로 3번에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 그거를 원용지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원용지 공급 방법. 자,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딱 끊고요. 수의계약은 1대1 계약입니다. 1대1. 그래서 원용지는 아무나 공급받는 거 아니죠. 공급받는 자, 시행자 1대1 계약. 1대1로 계약해갖고 공급 원칙 딱 끊고요. 다음인데 원용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경제입찰. 그 원용지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경제입찰 붙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유찰된다는 게 뭐예요? 유찰. 나가리 된다 그죠? 이 나가리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아무튼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냥 한 명 지정해갖고 수의계약으로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셔도 다 똑같아요. 우리 공법에 다 똑같은 기준. 경제입찰 붙이려고 그랬는데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냥 한 명 지정해갖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원용지 공급할 때 방법, 원칙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경쟁입찰. 원용지는 수의계약, 원수. 공장은 경제입찰, 공경, 원수, 공경 이렇게 정리하고요. 원수, 공경.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가격. 원용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용지 감정가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까지는 그냥 기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이 핵심. 시행자와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밑줄. 시행자하고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지들끼리 알아서 정해라. 그 얘기죠. 또 옆으로 합니다. 바로 4번의 매각 제한. 원용지는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투기 못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은 매각, 못 팔게 제한합니다. 근데 원용지 개발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 밑줄, 별표. 그래서 원용지 공급 가격이 25회 때 정답. 그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 그게 23회 때 정답.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이 없습니다. 얘들이 투기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절대 매각 제한이 없다. 얘들 빼고요. 원용지 개발자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자, 일정한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못 팔게 하는데요. 다만 이주용 주택 같은 그 밑에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면 또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 매각 제한 기간. 자, 박스 보면 동그라미 2번 먼저 봐요. 원용지 공급 계약한 날부터 10년, 10년에 동그라미 10년. 그러니까 최장 몇 년간 못 파는 거냐? 10년. 10년간 못 판다. 그 얘기인데 그 위에 1번 원용지 공사하려 공고일부터는 5년. 5년 동그라미. 그래서 5년하고 10년 그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다. 그럼 계약한 날부터 10년. 근데 원용지 공사 끝난 날부터는 5년. 그 원용지 공급받아서 3년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3년에 5년 더하니까 8년만 지나면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못 팔게 제한.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용지 공급해서 이거는 딴 사람이 공급받은 자 개발하고요. 나머지는 시행자 싹 공사 다 끝났어요. 지정권자한테 검사받고 공사하려 공고. 그러면 사업이 끝. 그럼 사업이 끝나갖고 이제 만들어진 땅,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 이거를 소위 택지 분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조성토지의 공급 거기다 별표. 그럼 타이틀에 보시듯이 조성토지의 공급은 또 20, 22, 24, 26 2년마다. 그럼 중간에 23, 25, 27 이거는 뭐 물어본 거예요? 원용지. 원용지, 조성토지, 원용지, 조성토지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는데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조성토지. 자, 요거는 공급 계획을 제출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하려면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밑줄, 제출만 합니다.
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그게 26개 때 정답. 승인이 아니고 얘는 제출만 합니다. 이유는 이 조성토지 공급은 절차가 아니죠. 절차는 어디서 끝난다 그랬어요? 공사하려 공고 나오면 끝이에요. 조성토지 공급은 그냥 부수적인 기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고 제출. 그럼 좀 전에 원형지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원형지는 승인, 조성토지는 제출만 합니다. 요거부터 달라요. 또 떠나면 2번. 기존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그건 조성토지는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이니까 공사계획, 실시계획대로 공급하고요. 원형지는 공사하기 전에 토지니까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개발계획, 조성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 기준이 되는 계획도 달라요. 또 가로 2번의 방법.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 경쟁입찰 붙인다. 경매나 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고자에게 공급. 그럼 경쟁입찰 붙인다 이 말은 조성토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주택은 뭐 공급 순위 자격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분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중에서 경쟁입찰 붙여갖고 제일 높은 가격 부른 자에게 공급한다. 그래서 조성토지는 경쟁입찰. 저 우리 지방에 평택 고덕 신도시 이런 거 하면서 개발하면서 택지 분양하죠. 그럼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아니죠. 몇천 대 1, 8천 대 1, 9천 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붙여갖고 공급하는 게 원칙. 근데 밑에 예외가 또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 박스에 기억.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법 먼저 배우고 보니까 한결 부드러워지죠. 자, 아무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거기 동그라미 1. 그 다음 니은번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공택지 동그라미 2. 우리 주택법에서 공공택지는 무조건 뭐 해갖고 만든 땅이라고 그랬어요? 수용 방식이니까 공공택지가 나오는 거죠. 공공택지. 그 다음에 또 디귿번 국토부 령이 정하는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동그라미 3. 그리고 끝에 공장용지 동그라미 4. 그래서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3개처럼 보이는데 히든이 하나 숨겨 있어갖고 4개요. 그래서 4개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수의계약.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1대1 계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박스의 기억, 학교, 공공청사용지 같은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거기다 위쳐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등에게 공급할 때, 그럼 밑줄 친 거 그게 키워드죠.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이 말은 공공용지는 일반이 우리가 분양받을 수 없다. 그럼 누구만 공급받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하고 시행자가 1대1 계약으로 공급한다. 또 넘겨보세요. 디귿번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 밑줄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해 줄 때, 자 이것도 논리가 어떻게 돼요? 채권자하고 시행자 1대1로 상환. 당연히 1대1 계약,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경쟁입찰 2번 이상 유찰됐다. 그 4개만 써놨는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 옆에 이하 치읓까지 생략. 그럼 치읓까지가 몇 번이에요? 치읓. 또 안 되죠. 또 그게 10번이에요. 10번. 10번까지 생략.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10개 있다는 거예요. 10개. 그래서 이게 24회 때 기출. 다음 중에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 10개 중에서 4개 딱 주고 뭐 하나 껴주는 거냐? 추첨 하나 딱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첨은 4가지가 있고요. 수의계약은 10개가 있고, 그럼 당연히 뭐를 공부해야 돼요? 수의계약을? 그게 아니죠. 추첨을 공부하는 거죠. 추첨 4개를 딱 정리해두면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추첨으로 분야하는 것은 규모가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330 이하. 규모 나왔다 그러면 추첨이에요. 또 공짜로 시행하는 4글자 공공택지, 공장용지 딱 4개만 추첨. 나머지는 수의계약인데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또 까먹었죠. 원칙은 경쟁입찰. 그래서 원칙 경쟁입찰 추첨과 수의계약이 예외. 그래서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 추첨 수의계약이 예외이니까 조경추수
특히 추첨이 4개. 요게 핵심. 그래서 이 원형지는 수의계약이 원칙, 공장은 경제입찰. 조성토지는 경제입찰이 원칙, 추첨과 수의계약이 예외. 이 공급 방법이 거꾸로라서 그래서 바꿔갖고 물어보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용지만 갖고 물어봐도 그냥 다 틀려요. 공장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때는 뭐냐? 경제입찰, 경제입찰, 공경, 경제입찰. 근데 공장용지를 조성토지로 공급할 때는 추첨입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만 해도 달라버려요. 그래서 원수, 공경, 조경, 주수. 그 다음 공급할 때 가격.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가 또는 감정가로 한다. 감정가, 조성가로 한다. 공시지가로 한다. 그런 거 다 틀려요. 감정가 조금 더 비싸게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유는 시행자도 몇 년을 지금 피땀 흘려갖고 공사해갖고 다 끝나갖고 땅 팔아먹는 거, 땅 장사하는 거예요. 시행자도 좀 남겨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조성가가 아니고 감정가 조금 더 비싸게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의 특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설 밑줄 그 밖에 다음의 설이 공공설이에요. 공공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공급할 때는 그 가격을 밑에 줄 감정가격 이하, 밑줄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공공설 용지는 감정가 다 받지 말고 좀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분양을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할 때 가격 원칙은 감정가, 공공용지는 감정가 이하. 그럼 원용지는 공급할 때 가격 무슨 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원형지는 무슨 가격으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다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원형지하고 조성토지가 요새 그냥 제일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 논점이라는 거죠. 그럼 수용 방식은 뭐 간단하게 이제 끝인데 그럼 싹 수용해갖고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 끝나갖고 만들어진 땅을 시행자 뭐 한다? 경제입찰 붙여갖고 일반에게 팔아먹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용해서 공사 끝나면 경제입찰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거. 이거를 수용 방식.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